네, 새해에도 정치권은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장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여야 모두 당 내부에서는 지금 계파 사이에 분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신년사에 언급된 남북 정상회담도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우 배재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이제 잠시 뒤에 통일부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 신년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발표했던 통준위를 중심으로 한 남북 대화를 하자. 이런 수준에서 북한에서 이거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이 왔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우리도 이에 대해서 이왕 작년에 제시했던 그런 제의를 연속 선상에서 우리도 대화를 앞으로 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당국자끼리 만나자. 이런 통상적인 수준에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 정도를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고위급 회담을 지금 우리 쪽에서 제안을 먼저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사실은. 정상회담이 오른 거죠. 최고위급 회담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러면 차제에 우리가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요. 어쩌면 조금 더 진전된 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이따 발표를 하겠지만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냉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북한에서 지금 황병서를 비롯한 몇 분이 내려와서 금방 남과 북의 대화가 급진전될 것처럼 됐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우리가 들어주지 않은 이상 이런 대화가 진척되지 않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정상회담, 최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지만 그 저변에는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국면 전환용 말의 잔치일 수도 있는 그런 북한 특유의 고도의 전략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은 나중에 오히려 하나도 진척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전격 대화제를 한 쪽은 이제 우리가 먼저였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광복 70년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남북 그 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상당히 좀 진일보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현상 타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남북 문제 아닙니까? 통일을 대비한 남북 간의 관계 정상화인데 이것이 우리만의 레토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습니다. 북한이 워낙 강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내부적인 어떤 다양한 토론의 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 1인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북한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북한에서 국면 전환용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이 최근에 북핵 문제라는 것이 압박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북한 스스로 북핵을 앞으로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화 제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북미 북중 관계가 상당히 지금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유엔에서 인권 이런 문제 때문에 남북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 전환적으로 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서 제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이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면 전환은 이제 맞죠. 그런 용도로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무르익어 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북한 관계와 관련해서 뭔가 진전된 것을 지금 보여줘야 될 시점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집권 3년 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뭐 통일 대박론도 얘기했고 했지만 그렇게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약간 압박감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건 뭐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광복 70주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데다가 그런 그 저변적인 상황들이 지금 그런 쪽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가 그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가 아닐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신년사에서 고위급 접촉 재개는 물론 상황에 따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붙는 게 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마련되면 이런 조건이 이제 늘 붙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5.24 제재 조치를 이제 해제해 달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 부분도 빨리 서로 논의를 해서 좀 재개를 하자. 이게 이제 북한이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온 거고. 우리 정부 쪽에서는 뭐 북핵 문제의 이제 선제적인 해결 그런 것이 없이 또는 약속이라든가 하다못해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그런 것을 먼저 이렇게 취하기 좀 어렵다 그런 입장을 좀 취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은 5.24 조치 정도는 이제 좀 풀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당장 재개하진 않더라도 그 논의를 시작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었고, 남북한 간에 뭐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의 어떤 그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면 사실은 회담을 이제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고위급 회담 지난해에도 좀 하려다가 몇 차례 했다가 사실은 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뭐 제가 보기엔 재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 그거 몇 차례 거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에 따르면 이제 6.27 통일부 장관이 5시 반쯤 이제 브리핑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이 원하는 조건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게 5.24 조치 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리해봐야 될까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남남 갈등을 지금 지금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위급 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역대 정권에서 가장 지금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정권의 업적으로 가장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 남북 정상회담 아니었습니까? 2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런 것을 명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고, 우리한테 가장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5.24 조치 플러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과, 이런 문제, 박왕자 피살, 이런 사과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이것을 사실은 우리 보수 정권에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해결된다면 당국자회담, 그리고 남북대화, 그리고 최고 정상회담 이런 것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이것이 완전히 북한이 우리보다 더 위에 결정권적인 그런 어떤 외교적인 수사를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쉽게 이렇게 답변하거나 너무 쉽게 북한의 어떤 이런 신년사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새해가 오기 전에 북한의 이제 통준위 차원에서 전격적인 이제 대화 제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그것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온 거는 이제 고위급 접촉을 하거나 여건이 이제 되면은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또 공을 넘긴 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의 앞서 이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통준위를 또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언제나 이 강원 그 양면책을 늘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고, 다만 이제 남북한 간의 그 회담 또는 회동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결국은 그 지난달 29일에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화답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쩌면 그 남북한 당국 간에 이미 그 소통이 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고위급 회담 정도는 곧바로 재개할 정도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황상으로도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제 오늘 그 통일부 장관 발표에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형태가 될지 아니면 남북한 간에 이런저런 그 합의가 대충 이루어졌다라는 정도의 얘기까지 나올지 이건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그 측면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뭐 천안함 폭침 사태도 얘기하셨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과 문제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우리가 그 명분론 때문에 그동안 그 남북한 간의 대화가 좀 원활하게 진행 안 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좀 우리 보수 세력들도 조금 실용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북한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또 북한이 뭔가 우리한테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것 내지는 이제 명분상 좀 후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말고 예. 좀 더 큰 그림에서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정말로 통일 대박을 생각한다면 좀 더 실용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직접적인 이제 사과를 못 하겠다면 안 할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이것을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구절만 넣으면 그것은 넘어갈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이번 이 최고위급 회담을 북한에서 먼저 제의한 것 중에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통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남북 대화를 제의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북한에서 이것을 통준위에 대해서는 무력화를 시키고 예. 그리고 우리 기존의 남북 대화 루트를 선택하겠다는 것은 이것 또한 앞으로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통일부 브리핑이 조금씩 좀 예정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이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여야 정치권 내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지금 할 것 없이 새해부터 또 예전부터 듣던 개파 갈등 얘기가 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들여다보면은 지금 뭐 당의 사유화 이런 얘기가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불거지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뭐 당 사유화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제 봄에 우리가 총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그 총선 출마자들이 1년 전 정도부터는 이제 준비 내지는 활동에 돌입을 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올 봄 정도부터는 실제로 현장에서 그 후보자들이 뛰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누가 당 지도부를 장악을 하고 실제로 공천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모든 그 정치권의 그 행위자들이 이 시기가 되면 굉장히 민감해지고 서로 기싸움을 많이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그 새누리당 내에서의 그 논란도 결국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만약에 친박계 핵심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논란이 없었겠죠. 어차피 친박계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질 테니까 지난번 총선처럼. 그런데 지금 환경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그 대표가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비박계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박계 지도부가 있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친박계들이 최악의 경우에 공천 학살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한 분위기 조성 내지는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견제에 나서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쓴소리가 아주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던데요. 그 공천 학살의 트라우마가 지금 매 공천 때마다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지금 정치권에서는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국정 그리고 입법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제대로 해보자 하지만 총선이 내년 4월에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이 바로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여야 정치권 전체가 2016년, 2017년 고지를 향한 예선 전초전이 각 집안에서 지금 치열하게 앞으로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오히려 여야가 정당하게 링에 올라가 싸우는 거지만 지금은 링 아래서 지금 진흙탕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개파 간에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고 야권도 전대를 통해서 지금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정부 여당의 공격의 호재는 뭐냐면 집중적인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성명성을 위해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가 선거가 없는 한 해지만 선거가 있는 해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비박, 친박의 갈등 구도인데요. 네. 결국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어디가 더 유리한 건가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니,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현실적으로 예. 새누리당 분포를 보면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총선이 치러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을 사실은 친박이 장악하고 있다고 어차피 뭐 수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김무성 대표의 공천 관련이라든가 각 지역위원장들 선정 과정을 볼 때 그리고 사무총장도 지금 친이계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밀리면 우리가 공천 학살 이 정도로 당할 가능성이 있고 친박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일단은 자기들이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게임이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박계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박근혜 정권이 몇십 년 갈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임기 후반으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 누렸던 그런 그 기득권을 다 누리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굉장히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철퇴를 맞기 이전에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본인들이 뭐 정권을 창출했고 그 특혜도 상당히 이제 누렸다고 한다면 예. 물러날 때도 이게 좀 계획적으로 잘 연착륙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과도하게 분란을 야기하면 당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 또 본인들이 오히려 그런 행위들 때문에 더 공천 학살에 당위성이 붙으면서 또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어찌됐건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세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 한쪽에서 짧게 좀 그러면 해주시죠. 예. 철퇴를 맡겠는데 여야가 같이 이합집산하고 뭐 치열하게 권력 투쟁을 하기 때문에 뭐 정치권 한 통속이니까 국민이 뭐 심판하는 것은 투표를 안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누가 어떤 식으로 재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 문화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이제 친박과 비박의 지금 갈등 구도가 이제 명확해지고 있다면 새정치연합은 다시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친노, 비노 이 단어가 이제 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기선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문제긴 한데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양강구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문재인 양강구도라고 전제를 했을 때 문재인 의원이 되는 편이 더 나으냐, 박지원 그 의원이 되는 게 더 나으냐,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재인 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의원이 그 당대표가 되는 순간 외부 공격뿐만 아니고 내부에서도 그 아마 엄청난 공격이 있을 것이고 후유증이 클 거라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도 날아가는 것이고요. 친노계 뭐 척결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지는 그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는 박지원 의원이나 또는 그 이외에 지금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좀 젊은 후보들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친노계 색깔이 약한 사람이 사실은 되는 것이 당 혁신이라든가 차기 그 총선 또 차기 대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힘은 개파의 힘은 국회의원 수로 사실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친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 친노가 6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노가 당권을 잡았을 때 비노라든가 반노가 과연 얼마나 나갈 것인가. 20% 나가면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총선이 있고 총선에서 제3, 제4야당으로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전대 끝나고 나서 이탈하는 세력은 저는 상당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친노가 당권을 장악한 다음에 대권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전략을 이미 지금 만들어 놨고 네. 오히려 전대 흥행을 위해서 친노 일부가 반노라든가 비노 쪽에 서서 지원하는 그런 전략도까지 저는 선보일 수 있다고 그런 여유 있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이제 뭐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친노가 잡았을 경우에 이제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당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당이 깨진다면 어떤 시나리오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벌써 그 외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 모임을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고
정동영 그 상임고문 보고 지금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우리랑 신당을 새로 만들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민주개혁 진영의 그동안에 상당히 원로급들로 알려진 분들이고 이분들이 보기에는 현재 그 친노계 중심의 새정치연합으로는 다음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제1야당은 뭐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집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그분들 생각뿐만이 아니고 호남 쪽에서도 지금 대략 그런 정도로 좀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제 친노계들만 어떻게 보면 좀 물과 기름처럼 조금 그 진보 진영 내에서도 조금 약간 유리가 돼 있는 그쪽 그 일반적인 그 지지 세력하고도 좀 유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자면 뭐 당대표 친노가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환경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을 사실은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대의원이라든가 당원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엄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관련해서 통일부가 이제 브리핑을 4시 반쯤에 할 예정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뭐 현장 화면을 보면은 아직 좀 현장 화면을 잠시 보여드릴까요? 지금 아직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네요. 아직 뭔가 조율이 좀 덜 끝났다는 얘기겠죠? 네. 4시 반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네,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6시 정도로 지금 늦춰졌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다시 현장 연결해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집권 3년 차기 때문에 대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집권 3년 차 이제 새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올해 갖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대통령으로서 3가지 아젠다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어려운 3가지 아젠다가 지역주의를 해산하고 그리고 지역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지금 전대가 있고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북관계를 정상화시켜서 앞으로 통일의 진일보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아젠다를 제시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로 꾸려들이고 이산가족의 아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지금 뭐 경제민주화라든가 복지 그리고 공기업 개혁 이런 것들에 지금 매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뭐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다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3가지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그리고 개혁,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 3가지인데 뭐 역시 그쪽에 주력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또 그와 관련해서 뭔가 좀 성과를 빨리 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북한의 새해 첫날 신년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잠시 뒤에 통일부 브리핑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배재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